기타 소득은 교재 3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부피는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 네, 기타 소득집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의 종류가 조금 열거주의 때문에 나열한 게 좀 많아서 네,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그래도 그냥 한 강좌로 모두 다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득세 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다. 자, 근데 그 8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타를 빼면 7가지가 있겠죠. 그 7가지 소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근로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 소득을 말한다. 다만 이 소득이 기타 소득에 들어오려면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의해서 열거된 소득만 우리 세금을 무엇하겠다?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열거주의 과세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나열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기타 소득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열된 것만 돌아.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서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사업 소득,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타 소득,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 양도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다. 자, 총 수익 금액은 우리 소득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기타 소득이 확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무엇되는 비과세되는 소득을 무엇하자?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기타 소득도 무엇하는 게 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 분리과세 소득도 무엇하시면 된다?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라고 하는 2천만 원을 기준을 가지고 종합과세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랬더니 기타 소득이 왔더니 이 기타 소득도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기타 소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과세 방법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진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되고요. 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소득에 들어오는 범위를 얘기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그러면 당신이 증명을 해라. 누구를요? 필요경비를. 그럼 여러분 증명하라는 얘기에 들어오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고 증빙이라고 썼어요. 증명. 그러면 여러분 증빙이든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 얼마 경비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된 이 기타 소득에서 이거를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건 실제로 발생된 경비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이 발생된 걸 들어가서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거 하면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 부분이든 뭐 종이를 조금 써서 쓰든 뭐 하든 뭔가 들어간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제 발생 경비를 증명하기가 쉬울까? 어려울 것 같아. 대신에 그럼 내가 지금 발생된 총 수익 금액의 몇 퍼센트만큼을 80%만큼을 무엇 해줄게? 필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봐줄게. 또는 60%를 또는 90%를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총수익 금액의 80%라고 해서 들어온 요 부분이 우리 무엇이다? 이만큼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아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추정, 필요, 경비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겠다. 자, 이 추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는 것처럼 볼 거니까 뭘까요, 여러분? 의제 필요 경비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과거법은 의제라고 썼어요, 여러분. 지금 추정자로 글씨를 바꿔버렸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모두 다 80%, 모두 다 60%면 좋겠지만 우리 기타 소득에 따라서 추정 필요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된 필요 경비, 증명되는 필요 경비와 총 수익 금액의 80% 또는 60%와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이다? 큰 금액, 맥시멈의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선 이 필요 경비 정리하지 못하시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미리 답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지급했는데 강사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를 들어가서 보니 아, 그 사람은 그거 직업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직업이란 얘기는 이 사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걸 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너 강사료 얼마 줬니? 라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 줬대요. 그러면 저희는 원천징수세액은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3%를 징수하고 줄 겁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자꾸 3.3을 떼라고 할 겁니다. 지방수세 10%가 있어서. 근데 원래 소득세를 배우실 땐 3%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에 3%이면 얼마를 떼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3만 원을 떼고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사료가 또 나갔다고 합니다. 야, 그 사람 원천징수는 했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요, 강사가 직업인 줄 알았더니 직업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거만 이번에 그냥 단순히 한번 하러 온 거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업이 아닌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기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시, 우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세율이 20%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사료를 줄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대상 금액의 3%를 바로 떼지만 우리 강사료 같은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라고 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가야 된다?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은 하고 들었잖아요. 누구를 뺀 금액이에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앞에서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는 강사료 얼마요? 100만 원에 누구를 뺀 것이다?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강사는 60%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전 60% 인정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60만 원을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에 우리 곱하기 몇 프로? 20%를 뗍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할 때 우리 소득세와 관련된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세액은 얼마? 8만 원을 뗍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떼시라고 하면 이렇게 떼고 있거든요. 100만 원 곱하기 20%, 그 20만 원 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 범위를 배울 때 이 추정 필요 경비 인정 여부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또 문제가 터지겠죠. 60% 적용할 거 80% 적용하고 그리고 필요 경비 의제가 없는데 의제 적용해 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모르시면 법령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목적상 몇 가지는 또 외워야 되겠죠. 네, 이것 때문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 내면 자꾸 틀리세요. 그래서 다른 소득은 지급되는 대상 금액이 그냥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럼 우리 80% 추정 경비의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이나 부상 그리고 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은 일반 기업보다는 공익법인이겠죠. 뒤에는 일반 기업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왜 공모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그럼 공모전에서 제가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이게 공모전에 대한 거 공고문 붙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맨 하단에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상금이 300이라고 하지만 그 300을 너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금을 떼고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들이 상금 받는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300이 내 수중에 들어오겠지. 근데 돈은 300보다 적게 들어오거든요. 제세공과금 내야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니 너는 지급받을 때 몇 프로? 22%를 빼고 줄게. 대신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이었다? 그러면 우리 총수익 금액의 80%를 추정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88,000원을 떼고 우리 얼마 주겠다? 우리 100만 원에서 88,000원 뺀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대부분들 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80%를 인정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노란색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 요건 충족된 게 아니면 우리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는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 발생 필요경비를 증명하라는 거로 지금 써드리는 거예요. 근거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 우리 주택 입주 지체와 관련된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80% 추정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집 신축했던 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전 봐요. 우리가 집을 지면 일단 여러분들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걸었을 거고 요건에 맞춰서 중도금을 착착착착착 1차부터 몇 차까지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는 거죠. 그럼 입주 시기에 대한 걸 항상 계약서 쓸 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날짜를 절대 못 박지 않죠. 왜일까요? 날짜가 계약서에 3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월 20일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적으로 늦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3월 20일에 집을 짓고 있는 누가요? 우리 시공사가 지금 현재 또는 시행사가 둘이 일을 같이 하니까요. 그들이 집을 다 못 지어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너한테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고 이제 잔금 치르고 들어갈 건데 아직도 집이 안 지어졌어? 그럼 야 나는 지금 이사 나와서 짐도 싸놨고 그거 어떡하란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들어와야 되는 집주인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페널티가 발생이 됩니다. 일종의. 누가 너한테 페널티를 주겠어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어겨지면 하루당 얼마씩 뭘 준다? 입주 집체 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손해볼 일 만들겠어요? 절대 안 만들죠. 그래서 그 달을 지키려고 하고 날짜는 절대 찍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 11월쯤이면 되세요. 10월쯤이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날짜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뒤늦게 이제 분양이 뒤늦게 들어가거나 막 이런 부분들 생기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돈을 주기도 하고요.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돈을 깎아주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80% 추정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술품이요. 과거에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여러분 뇌물 주는 거에 미술품 정말 많이 쓰는 건 아시나요? 그리고 회사가 비자금 조성할 때도 미술품으로 사서 쟁여놓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미술품 사는 거 유형자산 인정 여부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는 거 말고는 안 돼요. 그리고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는 것도 무조건 인정이 되느냐? 아니요. 우리 거래한 한 점당의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환경미화 목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가 무슨 부분? 그래? 그럼 미술품 거래도 이제 세금을 징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당 얼마? 6천만 원 이상의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다만 그 기타 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우리 90% 추정 필요 경비 인정할게. 여긴 80%가 아니라 90% 여러분. 90%.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건요. 보유기간 몇 년이 넘어간 미술품 우리 10년 이상 보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경비 얼마? 90%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또 자꾸 부과가 돼요. 무슨 부분? 그래? 근데 너네 매매가가 그럼 양도가액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양도하고 누구는 양수했겠죠? 그 매매가가 얼마가 넘어가면 1억 원이 넘어가면 그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80%밖에 필요경비 인정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품을 얼마에 팔았는데 3억에 팔았다. 그럼 1억까지는 90% 추정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만 초과된 2억에 대해서는 80%만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게 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오는 제가 이제 미술품 또는 뭐 골동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자, 양도일 현재 무엇되어 있는 분? 생존에 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생존에 있는 국내 원작자 제품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들 뭘까요, 여러분? 국내 원작자 제품이다? 그러면 사망한 분들이요. 이런 사망한 분들의 미술품이 더 고가이죠.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술품을
대체적으로 재테크로 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전망이 좀 좋다라는 소문을 좀 들었던 분들은 돈이 생기면 미술품을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투자하면 주식만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는 눈이 있으시면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 이쪽 부분 또 세법 개정된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건 뒤에 가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60%로 넘어갈게요. 6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오는 게 무엇이다. 자, 이것도 앞에서처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제 발생 필요 경비랑 총수익 금액의 60%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게 인적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게 기타 소득이라고 했고, 그리고 일시와 우발이 다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을 세금을 다 떼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준 거. 그래서 우리 기타 소득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는 거죠. 인적 용역을 제공했는데 일시적으로 제공했다.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사료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강사료가 누구는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더 재밌는 건 더 확장이 되면 근로소득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소득의 구분이 다 달라지죠. 그러면 원천예수 세율도 다 다르거든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였다라고 하신다면 뭐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세금을 떼겠죠? 사업소득은 3%, 기타 소득은 20%로 가야 되잖아요. 다 다른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들어온 첫 번째가 무엇이다? 고용관계 없이. 그렇죠? 고용관계가 있으면 여기가 없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자가 돼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해설을 하거나 개몽을 하거나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가 있었다. 여러분 해설, 개몽 이런 건 뭐로 보시면 될까요? 우리 요즘에 최대 재밌는 분, 그러니까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서요. 그게 연예인 중에 누구죠? 유재석 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 아이들 심리 상담하는 여자분 한 분 계시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분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장당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네 오은영 박사 맞으세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나와서 뭘 해요 여러분? 개몽도 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해설도 하죠. 그리고 우리 왜 그 올림픽 나갔던 선수들은 그 경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원래 해설로 가서 그거 돈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한동안 또 유명했던 게 뭔가요? 우리 왜 연예인 뽑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네, 그게 연기의 심사라든지 오디션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게 직업군은 아니에요. 그들도 연예인이죠. 또는 기획 소속사들이거나.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다? 기타 소득 들어가요, 여러분. 직업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변호사나 뭐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 자, 이런 직업군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다?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보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성격. 근데 항상 고용관계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기업과 니은과 디귿에 이름이 정확하게 써있진 않아도 그런 성격하고 똑같은 또는 비슷한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가가 있었다라면 그 또한 무엇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용역의 용어는 사실상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근로계약 없이 나오는 부분이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추정 필요 경비가 60%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변천이 있어요. 처음엔 80% 인정했어요. 근데 70%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던 60% 다시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60%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더 많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문예창작 소득. 그리고 이 문예창작은 여러분 우리 어딘가에 왜 기고한다라는 표현 쓰시잖아요. 네, 그럼 신문에 기고한다? 그러면 그 신문에 기고한 부분은 실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고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내가 원고를 써서 넘겨주면 그 원고에 대한 부분에 돈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이 원고는요. 계약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원고료를 아예 통으로 사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사업소득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책이 팔린 것만큼 돈을 받는다? 안 팔리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인세가 2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인세가 안 들어오네. 안 팔렸으니까 안 들어왔겠죠, 여러분. 그런 식의 관점들, 그런 게 문의 창작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의 창작의 인세도 기타로 신고하는 분이 있고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고,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사진과 관련된 창작품과 관련된 부분에 소득이 발생했다라면 우리 필요경비 60%는 일단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 부분. 자, 우리 회계 수업할 때였나요? 아니면 부가세 수업할 때였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업무에 가셔서 조금만 조심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무형자산. 자, 지금 무형자산에 매매 거래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지금 현재 누구?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 양도와 양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양도와 양수자 모두 무슨 관계이다? 둘 다 법인의 관계이다. 둘 다 법인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거래가 된다? 과세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이고, 그리고 둘 다 법인이면 증빙 서류는 뭘 주고받아라?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형자산에 매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에 매매가 있는데 우리 양도자와 양수자를 놓고 봤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면 우리 지금 양도가 파는 사람이고 양수가 사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가는 사람은 법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형자산을 매매하는 사람은 개인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개인이 우리 회사 거로 갖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개인이 회사로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 명의 등록자는 다 대표이사 이름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회사에서 쓰고 있는 무형자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에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사업의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인 이 광어권, 영어권을 매매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매매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업소득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매매가 나오게 되면 우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제가 못 주고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 하셔라? 지금 법인이 돈을 주고 무형자산을 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신 분들은 자꾸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시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못 주는 쪽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의 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토사석의 우리 채취 허가를 관련된 권리, 지하수 개발과 이용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품이 있었다라면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기타 소득으로 무엇 하셔라? 원천 징수하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온 부분들. 대여도 똑같은 얘기고요. 대여도. 이게 지금 현재 대여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매매도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들까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형자산으로 놓고 보시면 쉽다.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의 거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어서 문제가 돼요. 개인이어서 파는 사람 개인. 소득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파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업소득에 이 부동산 임대료 들어야 되는 부분에 보시면 뭔가를 빌려주는 소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임대소득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조항 들었었죠. 무슨 부분이요?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과 지상권은 우리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빼세요라겠어요? 그게 여기 기타소득에 들어와 있죠. 네, 기타 소득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었다라면 그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연 500만 원 이하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지속적인 사업처럼 보여지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별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실제 발생 경비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에요. 자, 이전에 진행했었던 부분들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증명할 수 있었던 실제 발생 경비가 있고 그리고 총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의 60% 또는 80%랑 비교해서 큰 걸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에 있었던 부분은 여러분들 기타 소득 프로그램 입력할 때 소득자 입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소득자 입력을 할때 어떤 소득인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이면 코드 번호가 앞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70번을 시작하는 코드를 쓰세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에 대한 내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70번대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번호가 조금씩 더 추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번호대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 실제 발생된 경비만 필요 경비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실질적 증명을 못하며 나 이거 경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라는 걸 증명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경비가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였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냥 발생된 소득 금액, 소득이 그대로 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가 또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을 입력할 때 소득의 구분이라는 걸 넣는다. 근데 누구는 60번에 있는 코드가 맞다고 그러고 누구는 70번이 있는 게 맞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배우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정이 있는 건 대부분 7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60번대 있는 코드를 또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60번대로 신설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필요 경비만 인정되는 첫 번째 얘기는 상금이나 현상금이나 포상금이나 보로금을 받았다. 또는 이와 준하는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발생된 경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받은 금액 그대로 다 기타 소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80% 필요 경비 인정되는 추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붙어 있었냐면 공익법인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공익법인이 지금 현재 뭔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또는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발생 경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계 위약이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주로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걸 기타소득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80%로 뺐던 건 뭔가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된 우리 상금에 대해서는 그거 주택 입주 지치 상금이었죠, 여러분. 네, 입주를 늦게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필요 추정 경비 80% 인정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은 건 실제. 근데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 경비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적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져야 되는 게 저작자라는 사람이 직접 받으면 다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저작자가 직접 받지 않고요. 저작자한테 돈이 넘어가긴 해요, 일부가. 그런데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돈이 들어가서 그들이 받고 다시 넘어가는 부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그리고 유실물의 습득이라든지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보상금 또는 자산이 있었다면 그건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이 있었다면 기타 소득으로 우리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있었거나 또는 사례금이 있었다라면 우리 왜 누군가 소개시켜주고 받는 돈들 있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럼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아는 지인들끼리 소개를 하고요. 고맙다고 누가 얼마만큼 돈을 줘요. 또 우리가 매출처나 매입처 관련된 부분 중에 이게 왜 연결도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가서 영업은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소개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사가 잘 됐어요. 그럼 고맙다고 뭘 줘요, 여러분? 돈을 주시더군요. 근데 그거 돈 주시고 그냥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때 고민하세요. 이건 또 뭐로 처리하지? 기타 소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그분의 뭐만 달라고 하시면 될까요? 네,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랑 살고 있는 주소요. 네, 그거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기타 소득 신고하시고 필요형 인정 받으시면 되세요. 그대로 비용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거는 자진신고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적발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뇌물이나 횡령에 대한 배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 소득. 여러분 우리가 법인 조정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돈을 회사에서 쓴 게 아니라 니들이 가져다가 쓴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소득으로 보아서 난 세금 징수를 하겠어. 그리고 회사의 비용도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소득처분이라고 해요. 법령으로. 그럼 이 소득처분이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져다 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래요. 임직원. 그럼 여러분 임직원이란 얘기는 회사의 종업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보겠다? 근로소득이요. 근로소득을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자?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했던 걸 배우신 거고. 근데 그 사람은 회사의 종업원은 아니래요. 근데 회사하고 관계는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주주이면서 임직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 근로로 보거든요. 네, 법인세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다 쓴 주주는 100% 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 100%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임직원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여기까지는 배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추가되는 게 무엇이다? 임직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고 회사 돈은 썼고 누군지 좀 찾아봐. 대표이사 아들이네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기보다 임직원과 주주가 아닌 자. 그들을 우리가 이외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 소득처럼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여러분 인정상이나 인정배당과 같은 용어 없어요. 그냥 기타 소득 처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번째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 근데 연금 외로 소득하면 퇴직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기타 소득 중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네, 그 내용입니다. 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우리 재직 중에 행사를 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 소득이라고 했어요.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됐다? 기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로소득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죠. 자,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와 관련된 부분.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받으면 좋은데 내가 중간에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뭘 했다? 해지를 하고 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복권이라든지 경품권, 이와 비슷한 추천권에 대한 당첨받은 돈이 있었다. 그러면 뭐로 온다? 기타 소득이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은 기타 소득인 거예요. 기타 소득. 자, 그리고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근로소득 얘기할 때 여러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무슨 소득이 될 수도 있다?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과정 중에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퇴직 후에 받게 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 기타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와도 여러분 비과세 얼마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액부터 기타 소득으로 징수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소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달에 30만 원 받고 2월 달에 30만 원 받고 그래서 1년 내내 360만 원 받았다. 퇴직 후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은 50만 원 이내 금액이죠. 초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타 소득 신고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타 소득 신고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여러분, 경마장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경마장 얘기 나오면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몇 번 가보셨더라고요. 네, 친척분이 제주도에 사신 적이 있어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그 제주도에 경마장이 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게 경마권을 사고 들어가잖아요, 막권을. 근데 그게 사면 1등이 돼야 여러분 배수를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에 의하면 말이 달리면 당신도 달리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발이 막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축구 차는 경기 보면 내가 축구를 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찰 것 같은 분위기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 근데 그런 경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막권이나 또는 뭐 승마 투표권이라든지 또는 승자 투표권이라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부분에 의해서 내가 받은 돈이 있으면.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과 관련된 건 승마. 우리 왜 자전거도 이걸 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륜이나 경정에 의해서 들어온 건 승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에 대한 부분에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때 들어간 건 비용이에요. 네, 비용이고요. 그리고 받은 돈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소득이 되고 이 단위투표 금액 합계액에 대해선 필요경비를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막권 구입한 금액은 경비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면 강원랜드에 가시면 뭐가 있다? 우리 슬롯모션 있죠, 여러분? 네, 그죠. 우리 뭐 룰렛 맞추고 막 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게임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뭐가 되면 당첨이 되면 돈이 들어오죠. 또는 과일을 맞췄더니 우르르 칩이 떨어지죠. 그럼 그 돈을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게 16번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 칩을 사기 위해서 내가 그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투입했던 돈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걸은 돈이 있겠죠. 그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만 우리 인정되는 기타 소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쪽에 가시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도 여러분 지금 소득세 징수하죠, 여러분. 네, 이거 국회 통과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 다 월급 받아요. 다만 이제 천주교 쪽 근무하신 분들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절은 과연 얼마를 받아갈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그들이 종교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을 신고를 안 하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종교인의 기타 소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이제 구분해서 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구분해서 기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와 지금 의제 필요경비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80%, 4천만 원 이하는 50, 그리고 6천만 원 이하는 30, 6천만 원 초과는 20%의 우리 필요 경비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발생 필요 경비 어떻게 증명할까요? 못하죠. 대부분들이 의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에 또 이렇게 우리 생각지 못했던 기타 소득도 하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그러면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돼서 받은 보상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받은 상금이나 보로금, 상훈법에 의해서 받는 상금이나 부상. 그럼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다 무슨 얘기일까요? 국가보안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 그쵸? 네,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우리 비과세가 되는 거 얼마요? 500만 원 조항이 있더라. 무슨 부분이요? 직무발명 보상금.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무엇한 뒤? 퇴직한 뒤에
지급받는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하는 게 맞다. 근데 그 과세할 때 얼마 초과분부터요? 50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500만 원 이하라는 걸 카운트 하실 때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근데 이 A씨가 1월부터 언제까지? 4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무엇하였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서 언제부터? 5월부터는 우리 퇴직 후로 받습니다. 자, 직무발명보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A씨는 매달 얼마씩 받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요. 지금 현재 5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건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월부터 4월에도 급여에 포함해서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4월에 우리 4달이잖아요, 여러분. 50만 원 곱하기 4달 하면 얼마가 되나요? 200만 원이죠. 그럼 근로소득에서 200만 원 무엇했을 것이다? 비과세 적용 받았거든요. 근로소득에서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여러분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벌써 200만 원 비과세를 받았으면 퇴직 후 우리 무엇하는 거? 지급받는 부분의 직무방면 보상금의 비과세 금액은 얼마가 된다? 원래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이죠. 이 500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던 20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금액은 맞다. 그런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벌써 적용받은 게 있었다라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직무발명보상금이 실무자들 수업하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 직무발명보상금도 시험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재무 1급 같은 경우 기타 소득도 신고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무발명보상금이 나오면 반드시 500만 원을 빼야 된다. 근데 거기에 근로소득에서 받은 것도 있다. 그럼 그것도 빼시고 우리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국군 포로 송환과 관련돼서 나오는 정착금. 자,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거 별 사실상 많이 주지도 않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미술품 등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준 금액이 얼마였었다? 6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사화나 골동품을 우리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했다.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받은 소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6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다라면 우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징수하지 않겠다. 기준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자,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에 가시면 여기서 또 새로운 게 하나 등장이 됩니다. 자, 일단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시면 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슨 부분? 자, 다른 소득들은 소득에 대해서 곱하기 원천징수 세율이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의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금액 곱하기 20%라는 걸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3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다. 그럼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오는 건 무슨 부분?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 끝내세요. 그래서 이 무조건 분리과세인 1, 2, 3에 있는 소득이 발생된 분들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는 나는 무슨 부분? 복권을 당첨해서 받은 소득이 있다. 승마 투표권에서 받은 게 있다. 승자 투표권에서 소싸움 경기에서 체육 지능 투표권에서 슬롯모션 등에서 다 들어오죠, 여러분. 자,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었다. 라고 하신다라면 그 부분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이다? 20%입니다. 다만 우리 3억을 초과한다. 제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5억을 받았답니다. 5억. 자, 5억 원을 수령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얼마까지는 지금 현재 3억 원까지는 3억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20%를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억 원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30%를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인가요? 로또가요? 1,000원인가요? 그거 투자해서 여러분 5억 원 당첨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세금률이 좀 높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면 경비 인정 여부가 없으니까요. 1,000원 빼고 세금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억하실 건 그거예요. 3억이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부터는 30%를 적용한다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서 조심하실 부분. 그래서 20으로 무조건이 아니라 30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몇 프로요? 20% 원천징수로 끝나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타 소득 부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연금이요. 그래서 연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퇴직이나 기타가 될 수 있다겠어요? 그럼 기타로 들어오는 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몇 퍼센트? 15%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집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지급 금액이 있다라면 15%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 종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런 무조건 종합과세는 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원천징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없음이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더라 들어가서 보니. 자, 두 번째 누구부터 보자. 뇌물, 알선,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은 금품이 뒤늦게 적발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A 회사가 B 회사한테 뇌물 준 게 있었다?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요? 공무원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줬다. 그게 뇌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 줄 때 누가 원천징수 신고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금액 뒤에 적발되면 그대로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우리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에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이건 이런 얘기세요. 저희 왜 부동산 계약을 할 때요. 뭐 매매 계약도 있고요. 또는 뭐 전세 계약도 있고, 뭐 월세 계약도 있고 다 있는데 계약할 때 여러분 뭐 걸어요? 계약금 걸지 않아요? 그리고 나 그 밑에 있죠. 만약에 제가 매매다. 그럼 본인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한 걸 이행을 안 하면 그건 여러분 집주인이 이행 안 할 수도 있고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뭐가 되면 깨져버리면 우리 그 부분에 2배를 물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계약금을 걸었던 사람이 계약을 깨버렸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저는 그 계약금 못 돌려받죠. 오히려 나가는 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 용어는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해서 나온 부분. 여러분, 조건부 분리과세는 무슨 부분이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 할 수 있다? 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앞에 연금소득이 사적연금만 가지고 1,200만 원 이하이면 나는 분리과세를 할 건지 종합과세 신고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겠죠, 여러분. 그 기준금액이 기타 소득은 얼마이다?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300만 원이 무엇이다? 기타 소득 300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 금액 연 300이에요. 어차피 합계라는 건 더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기타 소득 금액.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내가 지금 받고자 하기로 했던 기타 소득에서 누구를 뺀 거? 필요 경비를 뺀 게 기타 소득 금액이죠. 자, 그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우린 추정 필요 경비가 있었지. 근데 그 추정이 누군가는 80%이고 누군가는 90%이고 누군가는 60%이더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업무할 땐 제가 그래서 찾아보라고 하지만 시험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여러분 일시강연소득, 문예창작소득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자꾸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끔 사례금 내는 주체자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례금은 의제에 해당되는 추정필요 경비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례금은요. 우리 주택 입주 상금이 아닌 이상은 필요 경비 인정이 별도로 되는 게 없고요. 내가 증명을 해야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것만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시 강연이라든지 문예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60% 필요 경비 인정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대상 금액이 얼마까지냐? 소득으로 보면 그래서 8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소득 금액 연 얼마? 1,500만 원까지는 3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계산하면요. 왜냐면 여러분 1,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하시면 80%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 계산한 부분을 얼마에서 빼시면 1,500만 원에서 빼면 얼마가 나온다? 딱 300만 원 나올 거거든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60%는 얼마에다? 75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저는 시험 목적상 말씀을 드릴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300만 원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계산기를 누를 때 단편적으로 필요경비 80% 추정이 인정되는 건 1,500까지고 그리고 750인 건 아니 우리 60%인 건 750까지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지금 이 사람이 받은 문예창작 소득이 1,000만 원이네. 그러면 필요경비 60% 조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700만 원 이하 조건 안 됐으니까 무엇이다? 당신은 부양가족에 못 두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 조건부 분류과세가. 그래서 이 조건부 분류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5월에 무조건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지금 현재 300만 원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3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양가족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750만 원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쪽으로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부양가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얘기할 때 대부분 나이 때문에 공제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계산기를 누르면 되거든요. 누가 문제일까요? 소득의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선별 작업을 못하시면 아예 연말정산 시작도 못해요. 네,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인적공제 임명 못해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과세티 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왔었냐면 소득세가 얼마 미만이면 여러분? 1,000원 미만이요. 그쵸? 자, 우리 1,000원 미만이면 우리 세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원천 징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소액부 징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소액부 징수는 두 가지가 있다.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중간 예납이 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 예납에 대한 부분을 무엇 해야 된다? 고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우리 30만 원에 미달하면 30만 원 미만이면 무엇으로 모아서 소액부 징수로 모아서 고지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움직여야 해요. 소득세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타 소득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수법. 뭐가 있다? 내가 과세를 할 건데 이런 과세라는 건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할 건데 그 과세 금액에 최저한을 두겠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금액이 기준 금액인데 그 최저 금액인데 이 최저 금액에 무엇되면 미달하면 세금을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세 최저한은 누구보다 우선이다? 소액부 징수인 1,000원보다 우선입니다. 대부분들이 소액부 징수 금액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면 세금이 나오거든요. 소위 말해서 1,000원이 넘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 프로그램에 왜 금액이 안 뜨지? 과세 최저한에 걸리면 안 떠요. 근데 그거 모르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손으로 계산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거든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살짝 놓쳤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제어가 돼요. 그럼 내가 왜 안 떴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임들이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물어보는 선임들이 있어요. 야, 여기 소득세가 왜 안 나와?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원인데, 뭐 1,000원인데, 만 원인데, 뭐 2,000원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과세최저한에 걸리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이 과세최저한은 소액부 징수보다 우선법이다. 그래서 기타 소득 1번, 2번,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마, 승자, 소싸움, 체육, 지능, 투표권에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우리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몇 배 이하? 100배 이하이라면 무엇하지 않겠다?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막권을 샀는데 10,000원이래요. 그리고 거기다 또 베팅을 했겠죠. 근데 그 베팅이 100배 이하인데 정말 1등을 했다. 그럼 돈은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10,000원의 금액은
10만 원 이하 금액이고 100배 이하인데 제가 50배 베팅을 했다? 그럼 그 50배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은 뗀다 안 뗀다? 안 뗀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는 현금 장사가 많아요. 네, 현금 장사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슬롯 모션 등을 이용하여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 금액. 이거는 강원랜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매 건마다 200만 원 이하인데요. 자, 그리고 1번과 2번이 아닌 나머지 기타 소득은, 그래서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 자, 그럼 제가 일시 강연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강연이 얼마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저는 강연 소득이요. 20만 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20만 원.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소득의 종류는 얘기했어요. 일시 강연이라고요. 그럼 기타 소득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일시 강연은 우리 추정에 대한 필요 경비 얼마 인정하죠? 60% 이렇게 인정하죠? 그럼 여러분 20만 원의 60%를 계산하시면 되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40%만큼을 내가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 징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우리는 소득에 대한 부분 얼마? 20만 원에서 저 그냥 풀로 다 쓸게요. 자, 20만 원 곱하기 60%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2, 6, 12인가요? 됐어요? 자, 12만 원. 저 잘못 계산 안 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12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시면 얼마이죠, 여러분? 8만 원. 됐어요? 자, 그래서 8만 원입니다. 그럼 5만 원 이하예요, 아니에요? 5만 원 이하이죠? 그러면 아니 5만 원 이하 아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곱하기 20%의 세금을 떼겠죠. 그래서 얼마를 떼야 된다? 우리 16,000원을 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받은 소득은 여러분 그냥 15만 원 안 하고 10만 원으로 갈게요. 네, 그 위쪽으로 쓸게요. 자, 이번에 이 사람은 강용료를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요건은 똑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만 원 곱하기 추정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6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4만 원이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하 요건 충족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20%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2, 4, 8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8,000원의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소액부 징수, 원천 징수세에 대한 소액부 징수는 우리 1,000원 미만이었어요. 1,000원 미만보단 크잖아요. 그럼 세금을 떼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죠. 무슨 부분? 아니, 그거 기타 소득 금액을 무엇해 보니 계산해 보니 얼마에 해당이 된다. 5만 원 이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 징수한다 안 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 같은 경우 16,000원이 나오는 게 맞고 근데 1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과세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고 아 그랬더니 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신고는 하시는 거예요. 다만 소득세가 무엇을 신고하는 거예요? 0으로 그냥 신고하시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0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과세최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타 소득의 수입식이 들어가시면 누가 들어져 있다. 자,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의 수입식은 현금주입니다. 돈을 받으면. 그래서 지급받은 날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러면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업권 등의 자산 권리를 무엇하였다? 빌려주었다라고 하시면 인도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있었다라면 우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무엇된 날, 확정된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하나 잘못 설명드린 거 있어서 수정할게요. 우리 기타 소득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광어권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게 무형자산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 하나를
대여로 드렸을 텐데 매매로 드린 것 같아서 자, 광어권 등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양도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양도를 대여로 바꿔주세요. 대여. 왜냐면 지금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대여로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법인과 법인의 관계는 법인과 법인의 관계에서 대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현재 법인과 누구의 관계였다? 개인의 관계였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로 가셔야 된다? 기타 소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법에 가서 봤더니 이 광어권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대여라는 글씨는 있어요. 대여라는 부분의 글씨는. 근데 여러분 양도라는 글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대여였으면 기타 소득에 들어옵니다. 근데 양도라고 해서 우리 무슨 뭐 무형자산 단독 거래가 있었다. 양도에 대한 단독 거래? 그럼 양도의 단독 거래는 과세하지 않아요. 네, 미열거 소득이에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양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양도가 아니라 대여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양도였을 때 단독의 양도입니다. 이게 왜 제가 단독을 써드리냐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유무형 자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이 무형이 같이 넘어갈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독이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단독의 무형자산의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양도, 양수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소득이어서 미열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미열거 소득이어서 무엇하지 않는다?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갑자기 다 양도만 얘기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 수정할게요. 그래서 대여 부분 조심하셔라. 그래서 누구하고 거래인지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어권과 관련된 건 인도나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가셔라.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한 부분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팁박스에 앞에서 이제 뒤에 가면 보일 거예요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자,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더니 지금 팁박스에 강사료, 원고료, 그리고 서화와 골동품과 관련된 양도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사료를 가서 보니, 자, 나는 고용관계에 의해서 강사료를 받고 있다. 그럼 근로소득입니다. 대체적으로요, 강의를 하는 분들이 학교하고 근로계약을 약정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을 신고를 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는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근데 근로계약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강의에 대한 위촉 계약만 쓴 거죠. 그러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데 강의에 의해서 소득은 받았지만 1번과 2번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사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득 구분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누가 또 등장이 될 거냐면요. 우리 지금 원고료에 대한 부분. 자, 원고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소득이 세 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채용 시험이라든지 사내 교육을 위해서 출제 또는 감독, 채점, 강의 교재를 작성하시고요.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업무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사과 직원들이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받고 있는 보수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갖고 있는 특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역할로 가고 있다. 제가 아까 왜 사업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작업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인 창작 활동에 해당되는 작가의 성격으로 받는 인세가 있었다라면 또는 아예 한 권에 대한 부분을 돈을 주고 파는 것처럼 끝내버렸다라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판매한 것만큼 돈을 받아요. 원고료라는 건. 그래서 일반적인 인세의 성격은 기타 소득이에요, 여러분. 네, 기타 소득. 근데 대부분 계속 받는 부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사업으로 신고하는 분들 꽤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세법이 바뀌면서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 부분이 이제 다시 분류가 됐어요. 이건 원래 기타 소득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무슨 부분이 났냐면 이 서화나 골동품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더라. 여러분, 우리 왜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림 그리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 뭐도 해요. 우리 그림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도 해요. 근데 그게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고 팔고 있는 거 아니냐? 반복적인 활동이지 않느냐? 그럼 사업소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건 무슨 소득으로 봐라?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일단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예외를 겁니다. 무슨 부분? 이 미술품,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너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장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부분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너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이걸 명문화 시켜줬어요. 이게 조금 논란이 좀 됐던 거로 알아요. 그래서 금년도 세법에 의해서 이런 구분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아니라면 나 미술관 해요라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미술품의 거래는 뭐로 본다? 기타 소득이다. 근데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서 이거 판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술을 기존에 여러분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림은 한 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뭘 해요? 디지털화해서 파는 거 아시나요? 디지털화해서.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걸 인쇄처럼 해서요. 판매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옛날 그림들. 그거 다 실제 계약에 의해서 파는 거거든요. 몇 점까지 인쇄해서 팔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있고 아주 다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까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챕터 얘기는 이제 한 가지가 남겨져 있죠, 여러분? 네, 한 가지가 남겨져 있고요. 그거 이제 다음 강좌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